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 박사님의 고원직설입니다. 고 박사님 참 희한한 네, 일이 벌어지고 안녕하세요. 있는데요. 예. 자, 4+1이라고 정권과 좀 붙어먹은 정당들이 예산 심의를 다 해가 기재부는 거기만 보도하고, 자, 이와 어쨌든 정치적 대립할 만한 사연이 충분히 있었고, 또 한국당은 원내대표를 교체하는 기간이었는데, 어제 원내대표가 정해지자마자 들어가가지고 하루 만에 오늘 무슨 뭐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겠다 하면 가장 견제를 많이 해야 될 제1야당이 513조의 예산을 제대로 한번 체크라도 해보고 통과되겠습니까? 어쨌든 먼저 그 4+1이라는 게 예. 국회법에도 없고 예. 법으로 그게 뭐 불법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능력은 없습니다만은 예. 전혀 예. 정당성이라든가 예. 어떤 의사 결정권이 없는 임의적인 네. 자기들 그냥 모임 단체입니다. 예. 의정 모임이에요. 예, 그냥 모임이죠. 예. 거기서 513조에 달하는 초수퍼 예산을 우물떡주물떡 해갖고 처리를 한다. 우리 국회에서 합의를 했다.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국회라는 건 뭐 잘 아다시피 원내 교섭단체, 그러니까 의석수가 20명이 넘는 그런 정파들한테 원내 교섭단체에 권한을 주고 그 원내 교섭단체들이 합의해서 국회를 운영하도록 지금 법으로도 되어 있고, 그게 대의민주주의죠. 그래서 이제 예산을 갖다가 매년 연말에 심의하는 부분은 예산결산위원회 그렇죠. 애결위에서 교섭단체들이 모여서 먼저 소위를 구성하고, 소위에서 또 합의가 안 되면 한 명씩으로 해서 소소위를 소소위. 만들어서 그 애결 소위에서 이제 어쨌든 합의가 다 되면,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애결위에서 받아들여서 본회의에 해부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절차죠.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내년 특히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가 있을 때 선심성세,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역에 표 없는 예산은 없는지, 낭비적 예산은 없는지, 국민의 세금으로 513조 예산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300억대였는데 순식간에 500억대가 돼버렸어요. 이 513조의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서 이건 뭐 한국당 의원들이 최소한 한 일주일은 제대로 분야별로 나눠서 체크를 해보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심의해야 되지. 언제 예산안을 마치 뭐 본회의 마감에 통과시켰습니까? 옛날에 해를 바꿔갖고 통과시킨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법적으로는 지금 12월 2일까지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물론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좀 싸움이나 하지 않고 또 예결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가지고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뭐 예산 그 관행은 아니지만 해왔던 일들을 되돌아보면은 우리 예산안이 법정 기일 내에 통과된 예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기억하기에 12월 31일 자정에 한 적도 있어요. 해는 넘기지 말자. 해가지고 또 넘어가지고 새벽에 한 적도 있어요. 예, 한 적도 있고, 그래갖고 뭐 임시 예산을 짠다 만다 할 때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이 패스트 트랙법 대치 국면에서 예결위라고 이제 예결위를 구성해서 거기서 압축적으로 심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국회에서 예결위도 상설 위원회로 해갖고 1년 내내 예산 심의하자고 자기들끼리 맨날 그렇게 하면서 국민의 그 피 같은 세금을 우리가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뭐 그 사람들 말을 믿을 건 없지만 그렇게 한 적도 없고, 후다닥 며칠 만에 뭐 무슨 불에 콩볶아 먹듯이 대개 예산을 처리를 해왔는데, 이번의 경우는 그나마 제1야당, 제2야당에 참여도 안 한, 뭐 1+4라고 하지만 그 4라는 게
본부중대 외에 1중대, 2중대, 3중대 자기들 예. 보수 뭐 진보 연합체 아닙니까? 예, 그렇죠. 자기들끼리예요. 자기 예. 집안 식구끼리 모여 앉고 우물떡주물떡해서 우리 수정안 만들었다. 예. 그 수정안이라는 게 뭡니까? 예. 우리가 지금 나타나지도 제대로 심의가 됐는지 어쩐지도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아마 선거 예산 다 지역구 예산 집어넣는 그게 수정안일 거예요. 예. 그거 다 반영하고 족지 예산 반영해갖고 지금 만들어놓은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특히 뭐 한국당으로서도 모르겠어요. 저는 뭐 1차적으로 예산안을 10일까지 가급적 어제 심재철 원내대표가 취임하자마자 합의를 해줬는데 예결이 이제 간사회의를 3당 간사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뭐 하룻밤 사이에 그게 해결이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렬이 된 거고 그래서 하나는 예산안은 사실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과거 야당들도 뭐 이번에도 10조로 깎는다 12조로 깎는다 하지만 깎지도 않아요. 기껏 해봤자 뭐 몇천억 깎고 깎는 척만 하는 거고 다 지금 한국당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자기 쪽지 예산 지금 넣어야 하는데 그거 못 넣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간 좀 벌려는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오지게야 세금 떼도둑 놈들이라고 누가 그렇게 비판까지 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본다면 심재철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예산안을 설사 오늘까지 뭐 처리를 해준다 하더라도 일단은 패스트트랙법은 정기국회 안 한다는 것으로 확정을 해놓고 예산안은 또 쥐고 흔들면서 오늘 처리를 필리버스터라든가 막아가지고 일단 시간 끌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패스트트랙법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자꾸 뒤로 밀어해. 밀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시간이 없어서 이제 선거법 같은 경우는 아무리 안 돼도 1월 언제까지는 돼야죠. 예, 선거 전에 며칠 전까지는 선거법이 확정이 돼야 선거를 치를 수 있겠죠. 1월 17일까지인가 공무원들도 이제 그때 그만두니까 사실은 12월 17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들어갑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다 돼야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패스트트랙법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시간 끌기 작전을 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좀 합의도 해주는 척하면서 지연작전, 시간 벌기 작전으로 심재철 신임 대표가 꽤가 많으신 분이고 또 뭐 그동안 국회 부의장도 하고 지금 5선인가 될 정도의 경험과 경륜이 있으니까 좀 나름대로 좀 머리를 쓴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도 저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뭔가 하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여건이야 뭐 예산이니 민생 법안이니 하지만은 대한민국에 언제 법 통과시킬 때 민생 법안 아니라는 적이 있습니까? 또 솔직히 말하면 예산 통과시킬 때 정말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라 생각해서 곳곳에 낭비적이고 정말로 이 소모적으로 쓰여지는 또 특정인 정치인을 위한 예산들이 잔뜩 포함되어 있고 선거용 예산들이 있을 건데 이런 거를 언제 한번 제대로 그야말로 민생을 위해서 깎고 실제로 불필요한 불급한 예산을 갖다가 못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통과시키려고 야당을 압박할 때만 맨날 민생 경제 개혁 입법 그렇게 찾는 뭐 그렇게 거예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 매년 똑같은 소리를 들어서 이제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 민생법은 그거 빨리 해야지. 아유 개혁법은 그거 정말 우리한테 필요하지.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희들끼리 그냥 말장난하고 국민들 속여먹으려고 장난치는구나 하는 거 다 알아요. 그 언론들이 제가 좀 문제라고 보는데 민생 법안이라는 말을 굳이 붙이는 이 언론들은 권력에 좀 붙어먹기 위한 용도가 아닌가. 제가 좀 슬슬 역겨워지더라고요. 저도 뭐 언론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은 지금 꼭 문재인 정권 아니고 그 전에 박근혜 정권도 그렇고 뭐 이명박 정권도 그렇고 DJ 정권 때도 그렇고 무슨 3법만 통과되면 바로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이거 안 되면은 이 경제가 무너지는 것처럼 뭐 추경안 통과되면 금방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난다고 지금 문재인이가 얘기한 적이 몇 번입니까? 그럼 경제가 살아났습니까? 일자리가 늘어났습니까? 부동산이 잡혔습니까? 뭐 통과만 되면 부동산 잡힌다 하더니 지금 제일 웃기는 게 아니 저 장관이 정신이 멀쩡해? 하는 게 부동산 얘기 아닙니까? 국민과의 대화 나와서 뭐라고 그래? 부동산은 자신 있다. 아유 장담한다고 하는데 지금 부동산이 전정부지로 올라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지금 기가 난리 막히는 나죠. 정도가 예. 아니라 난리 났어요. 예. 거기다가 거기서 사시는 분들 이제 은퇴해 갖고 사는 분들은 집 한 채 있는데 팔 것도 아닌데 그냥 이번에 보유세만. 몇 천만 원씩 막 나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유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죠. 보유세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정부나 이런 사람들 그 젊은 친구들은 그 관료들은 그래요. 이사 가면 될 거 아니냐. 근데 그 몰라서 하는 소리. 이사라는 것도요 나이 드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던 살던 데가 예. 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칫하면 여성이나 남자들도 옮기면 우울증도 생기고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적 공간에 네. 관련되는 문제인데 그죠? 그래서 이사라는 것도 팔고 더 싼 데로 가면 되지 뭔 소리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탁상에 앉아갖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대통령도 그런 거 신문도 안 보나 텔레비도 안 보나 네. 그렇게 국민과의 대화에 나와갖고 헛소리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경제 민생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도 다 알아요. 저게 다 그냥 국민 속여먹는 정치적인 수사다, 레토릭이다. 예. 자 이제 그런데 지금 한국당으로 봐서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지금 현재 이 선거법 부분을 저런 식으로 이 정권이 자신들의 이중대들, 삼중대, 사중대, 오중대들 모아가지고 특정 정당을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면 이것은 원론적으로 반대면 반대, 찬성이면 찬성해야 되는데 한국당 안에도 보면 뭐 조정해서 뭐 한 30%, 뭐 40%로 비율을 낮추자는 등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공수처법 같은 경우도 저게 무슨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저거는 어떤 형태로든 공수처법을 하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검찰의 무력화와 정권의 비리를 갖다가 감추기 위한 목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깔끔하게 딱 정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만큼은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행위니까 근본적으로 무한 결사투쟁을 하겠다. 이런 각오들이 좀 깔끔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당 의원들 하나하나씩을 보면요. 정신 상태가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고 선거법은 적당히 조절해서 통과시키면 되고 공수처법도 뭐 합의하면 되지. 그런데 공수처법이 여건이 저걸 합의해서 자신들이 예초에 공수처법에 넣기로 했던 의도가 없는 누더기 공수처법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시죠? 그러니까 한국당 의원만 그러면 좋은데 예. 밖에 나가서 계속 목소리를 내시는 한 분이 계세요. 홍준표 전 대표라고. 예. 그분은 공수처법은 하나는 주고 선거법은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적절하게 합의를 하면 참. 저 대기말 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거예요? 그따위로 할 수 있느냐. 그분도 나이가 나보다는 훨씬 아래인 걸로 아는데 네. 벌써 그렇게 정신이 희미할 때는 아닌데 저도 이렇게 멀쩡하지 않습니까? 네, 검사 출신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특히 공수처법은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이건 예.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막아야 하는 예. 거고 선거법 이 경우도 예. 문재인 대통령도 뭐 여러 차례 얘기했고 우리도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본인도 그건 게임의 법칙이기 때문에 합의해야지 일방적인 처리가 안 된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뭐 민주당 의원들 치고 지금 이번에 들어온 사람은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야당 시절 민주당 의원들 치고 이런 소리 아는 사람 하나도 없었고 그때는 또 여당 지금 뭐 한국당 이전에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그런 거 선거법 뭐 처리하려고 뭐 합의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얘기인데 다만 선거법의 경우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이제 250대 50으로 비례대표는 50명, 지역 250이 갖고 민평당이랑 호남 쪽 지금 사실은 2중대, 3중대 하는 사람들이 다 그냥 호남계예요. 네, 그렇죠. 범호남계죠. 정의당 빼고 나면은 바른미래당의 당권파, 예, 맞습니다. 대한신당, 민평당 다 그쪽 정당 그쪽이에요. 거기서는 지금 원래대로 75석으로 비례대표를 늘리면은 지역구가 확 줄어드니까 거기는 결사반대죠. 그러니까 이제 250대 50 정도로 하면은 그래도 자기들 좀 생존에 희망이 있고 또 하나는 설사 지역구에 떨어지더라도 석패율제라는 걸 도입하면은 또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사람으로 비례대표에다 또 이름 걸어놓으면 살아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정치적인 야함 내지는 정치적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선거법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데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맞는 게 아니고 저기 어디 무슨 아프리카 레소토 같은 데서 한 두서너 개 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그리고 바이마르 공화국 때 독일에서 했던 거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나치가 나온 거 아닙니까? 다만 이제 한국당에서는 선거법이든 뭐든 민주당도 또 명분이 있고 체면이 있으니까 그러면 선거법은 연동형 비율을 50% 하면은 정의당만 아주 엄청난 이득을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특정 정당이 엄청난 이득을 보는 선거법이 그러면 한 오른 거냐 20-30% 이렇게 낮춰서 그래도 그냥 선거 제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 네. 명분이라도 좀 주는 게 어떠냐. 네. 이런 의견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치라는 게 또 뭐 늘 대화와 타협이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대신 이 한국당에서 선거법은 타결을 하되 공수처법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어떤 일괄 타결 이렇게 한다면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50%를 뭐 30% 선으로 한다든가 네. 하면 한국당도 큰 손해는 안 봐요. 네. 예, 뭐 한 2, 3석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 네. 정의당도 그렇게 지금처럼 뭐 한 15석이 그냥 순증되지는 않고 조금 몇 석 늘어나는 정도이기 때문에 뭐 정치라는 게 두부모 자르듯이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느 정도 그 좀 타협의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선거법을 그렇게 해서 타협의 양보를 해서 민주당의 체면을 세워준다. 하면은 공수처법은 안 된다. 예. 오히려 홍준표 대표는 거꾸로. 난 전혀 거꾸로죠. 거꾸로. 근데 20-30% 하면은 정의당이나 민평당, 바른미래당 또 대한신당인가요? 예. 대안이 없는데 대한신당이고 미래가 없는데 바른미래당이에요. 그런 사람 그쪽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아무 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가 뭔데 그 패스트트랙 올려갖고 그 난리 법석을 쳤냐 이렇게 나오니까 참 난감하기는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황 수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으로서 그러면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렇다고 계속 필리버스터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들은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못하게 위해서 쪼개서 3일씩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회기가 지나면은 그 이제 더 그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못하니까 다음 회기에는 그러면은 또 가서 지난번처럼 본회의장 가서 들어 넣는다고 또 되겠느냐? 또 기기묘모한 방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처리하는 법. 그래서 참 한국당으로서 또 모르겠어요.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가 어떤 전략과 그분이 이제 당내에서는 뭐 깨주머니라는 말도 있고 황 수장이 그렇게 강조하던 우리들 병원도 그분이 계속적으로 또 어쨌든 말을 했죠. 말을 하고 전에 기재부인가 네. 그 특활비 그것도 그거 빼먹는 것도 어쨌든 폭로하고 그래서 어떤 꾀를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지난번 결국 조국이 물러난 것도 무슨 야당이 싸워서 물러난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반성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물러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힘으로 물러난 거예요. 네. 태극기 세력을 비롯한 아주 엄청난 국민들의 분노가 광화문 광장에서 폭발하는 걸 보고 이러다가는 청와대까지 불이 타겠다. 그래서 물러난 것처럼 이번 경우도 14일 날 한국당에서 뭐 광화문에서 또 집회를 시작한다는데 역시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지 않겠느냐. 예. 물론 거기에 한국당 의원들이 정말 그동안 잘 먹고 잘 산 분들이니까 이번 기회에 내 목숨 하나 버리겠다 하고 각자 저 야당 의원들 한 명씩 그 마크 담당해갖고 쫓아다니면서 못 가게 막든가.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장 공관에 가서 막고 의원들 붙들고 한 것처럼. 그 지금 문제가 그랬으면 좋겠어. 민주주의의 지금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던 듯한 이런 공수처 법안이라든지
또 현재 뭐 정의당을 특정 정당을 많이 밀어줘서 그 정당을 통해서 과반수 지금 네. 현 여권의 법 여권의 획득을 노린다든지 이게 기본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상식만 있으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법이다. 그렇다면 한국당이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무슨 뭐 당략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칙에 관련되는 핵심적인 그렇죠. 위반 사안이다. 이쯤 되면 뭐 정부가 이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내고 또 이걸 통과시켜가 우리하고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그 대가로 또 앞으로 정치권까지도 협박하는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면 이쯤 되면 4월 총선을 보이콧하겠다. 그래서 지금 정권이 80년대식으로 쌍팔년대식으로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한 투쟁도 그때 우리가 신민당이나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할 때 얼마나 정말 아주 치열하게 목숨 걸고 했죠. 치열하게 목숨 했지 걸고 않습니까? 했죠. 예. 네. 그러니까 정권도 구시대적으로 해기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거래하고 협박 공갈을 하면 거기에 싸우는 사람도 그 당시에 싸웠던 사람만큼의 절박감을 가지고 진짜 목숨 걸고 국민 앞에 호소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국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앞장서서. 예. 그런데 지금 뭐 솔직한 얘기가 한국당 의원들 마음이야 콩밭에 다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명분으로는 패스트트랙법 이거 절대 안 된다 말로만 하고 있는 것이지. 예. 지금 이번에 뭐 심재철 원내대표 당선도 그 다선 중진 의원들은 이거 가만히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초재선 중심으로 이렇게 싹 물갈이를 하려고 새로운 신인들로 하려니까 그것도 좀 위협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지금 당직을 맡고 있는 사무총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초재선들이니까 원내만큼은 그래도 경륜 있는 분을 맡겨야겠다는 그런 판단도 작용을 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기 한 몸 던져서 그동안 한국당에 있는 분치고 관료라든가 뭐 또 이런 법조 출신이라든가 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어디 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또 뭐 공공기관에서 다 수장하던 분들이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은 다음 공천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황교안 대표나 이렇게 눈도장이라도 자주 찍어가지고 또 싸우는 척 좀 하면서 카메라에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요. 얼마 전에도 어떤 정치학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저녁 먹는 자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 정도가 아니라 두 가지 길뿐이 없다. 하나는 가는 것은 난명의 대중 포퓰리즘, 좌파 포퓰리즘을 가든가 아니면 동구형의 극우 세력 쪽으로, 극우 정당이 득세하는 쪽으로 가는 두 길로 가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저렇게 잘못하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도 그러면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받을 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세력이 없다. 한국당이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문재인 정권을 대체해서 대안 세력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 잘못해도 다음 정권 또 총선에 이기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게 정치학자들의 대부분의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대다수 국민들은 한국당 이렇게 쳐다보면은 저 사람들은 차라리 문재인만 또 못해 이런 인식들을 대다수가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5% 지지율이 그 박스선에서 그냥 전통적으로 그거는 대깨문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이쪽은 그런 보수 극우 보수만 있는 것이지 합리적인 여론 주도층이라든가 이 중도층 이런 사람이 볼 때는 이쪽은 더 한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딱해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런 극한 상황에 몰려 있을 경우 민주주의가 지금 파탄 내지는 뭐 최장직 교수의 얘기대로 아주 위기를 맞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로 회귀하는 그러니까 80년대 민주화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동안 국가로부터 뭐 본인의 능력과 뭐 이런 재능이 있어서 자기 출세를 했다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그만한 혜택을 받았고 그만한 벼슬을 했고 그만한 권력을 누렸으면은 이번에 마지막에 사생 결단하고 사직생의 자세로 몸을 던져야 해요. 던져야 한다니까.
그 외에 뭐 필리버스터고 뭐 이런 거 소용없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덤비면은 그건 못 해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국민들도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처럼 조국처럼 물러나는 거예요. 여기도 민주당도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알겠다 싶어서 4월 총선 이거 망하고 예. 우리 정권 무너지겠다 하면은 아이 그 패스트트랙 그건 넘깁시다. 다음 국회로 그러니까 총선 이후로 그러면서 이렇게 무사히 되는데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나마 뭐 우리 심재철 의원한테 기대를 좀 해보는 수밖에 달리 방법 없는 것 같습니다. 단식하고 와서 더 강한 그 여권을 향한 투쟁으로 가야 되는데 단식하고 나서 당권을 향한 더 강한 욕심으로 이렇게 모아지고 그러다가 또 후보 둘이 내서 범진황을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되든 그 둘을 나중에 합치면 그 심재철이나 이런 부분을 이길 거라고 보고 했다가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돼가 또 혼돈에 빠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한국당에 보면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둘 다 이 확고한 투쟁 쪽으로 경쟁적으로 몰아가면서 서로 힘을 합쳐서 가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뭔가가 좀 겉도는 것 같고 또 황교안은 단식은 그렇다 칩시다. 단식 일주일 하고 와가지고는 이제 당내를 쳐가지고 장악을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원내대표도 쳐서 장악하려다가 또 그게 잘 안 되면서 삐그덕거려요. 그래서 이거 정말 최악의 보수 최악의 위기에 민주주의 최악의 위기에 최약체 지금 한국당 지도부가 있다. 이게 지금 위기의 본질이다. 이런 참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뭐 특정인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정치학자들 다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정치학자들 매도고 이렇게 저녁 먹는 자리가 있어서 그걸 받을 사람이 있어야 정권을 받는 것인데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지금 그동안에도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간에 원활한 그런 소통이라든가 이렇게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늘 엇박자를 냈지 않습니까? 서로 사고를 쳐요. 돌아가면서. 그래갖고 좀 올려놓으면 또 지지를 까먹고. 그래서 이번에 심재철 원내대표는 뭐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은 뭐 무심이고 중립이라고 했지만 김선동 또 강석호 그런 쪽에 좀 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김선동이가 좀 더 많으면은 초재선만 해도 73명이니까 반타작만 해도 틀림없이 1위 아니면 2위 할 거다. 그러면 2위면은 3등에 강석호를 붙여가지고 했으면은 결선에 가서 당연히 이긴 걸로 지금 계산을 했겠죠. 측근들은. 근데 그게 안 맞아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재철 의원이 뭐 얘기한 대로 뭐 대표로서 잘 모시기는 하지만 필요한 경우 낮은 목소리로 할 얘기는 하고 진언을 드릴 것은 진언 드리겠다 했기 때문에 저는 심재철 의원이 타선내 또 많은 정치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황교안 대표가 아직은 뭐 정치 초년생이나 다름없고 또 나름대로 그런 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치도 가장 재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치적인 그런 재능. 그런 부분은 좀 DNA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갖고 지금의 어떻게 보면 이 한두 달 사이입니다. 한 달 어떻게 보면 이 고비를 잘 넘겨서 내년 총선까지 그 기세로 착 몰고 가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다른 말을 할 게 없네요. 자,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